나만 믿고 따라와. 건강 믿고 따라와. 따라하다 보면 건강이 절로 따라오는 따라와.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소리 없는 살인마 혈압에 대해서 완전 정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보건병원 순환기내과에서 아픈 분들을 보살피고 있는 의사 오민석이라고 합니다. 아니 선생님 진짜 너무나도 만나고 싶었어요.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혈압을 좀 가끔씩 재요. 왜 이런 보건소 갔을 때도 있고 뭐 주민센터 갔을 때도 있고 네. 그냥 기다리면서 한 번씩 재고 은행에서도 재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130에 95인가? 93인가? 뭐 그런데 네. 하여튼 이걸 누구한테 말을 하면 누구는 고혈압이다, 저혈압이다 막 이렇게 자기가 의사야. 아니 저는 그럼 고혈압이에요, 저혈압이에요. 그 기준이 뭐예요? 네. 원래는 예전부터 고혈압이 140에 90.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고혈압 기준으로 삼다가 네. 한 3년 전인가요? 미국에서 갑자기 고혈압의 진단 기준을 130에 80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뉴스에 온통 난리가 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슈가 됐었죠. 그런데 논란이 워낙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 다음 해에 아니야, 우리는 그냥 140에 90이야. 라고 진단 기준을 다시 그냥 기존처럼 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 네. 그러면 이게 나라별로 또 그런 기준이 다를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럼 저는 130에 93, 95? 95라고 하면 네. 저혈압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0, 90 두 개의 숫자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혈압을 따질 때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 두 개를 따집니다. 그래서 140 수축기 혈압이 높은 숫자고 그 다음에 90 낮은 숫자를 이완기 혈압이라고 하는데 둘 중에 하나만 높아도 사실은 고혈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 네. 그런데 지금 보면 130에 95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 번 잰 거가 아니라 계속 그 정도 혈압이 나온다고 하면 아나운서분은 95이기 때문에 이완기 혈압이 고혈압의 진단 기준을 넘어서는 1기 고혈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혈압 높아서 그러면 이게 선생님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재는 것도 좀 중요한 네. 습관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럼요. 이게 또 자주 재다 보니까 숫자가 매일 일정하지 않고 바뀌어요. 네, 그럴 수 몸무게처럼 있습니다. 계속 네. 바뀌거든요. 이게 병원에서만 재야 딱 정확한 건가요? 병원에서 잰 혈압과 집에서 혈압이 굉장히 다르다거나 아니면은 혈압이 매일 요동을 치거나 최근에 혈압약을 바꿔서 혹시라도 내 혈압이 너무 떨어지거나 너무 오르지는 않을까 그런 상황이 좀 걱정이 되시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꼭 집에서 혈압을 추가적으로 재주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편안한 상황에서 혈압을 자주 재면서 나의 그런 평균 같은 걸 좀 내보는 게 네.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네. 그런데 기계가 꼭 비싼 걸 사야만 되는 건지 그 혈압계는 어떤 게 좋아요, 선생님? 가격에 따라서 그렇게 기능상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어떤 정확도 부분은 대부분 검증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팔뚝에서 재는 혈압계를 사용하시라.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커프라고 해서 팔뚝에 이렇게 감는 것. 이거의 두께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계를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보시게 되면 혈압계에 이렇게 팔뚝에 감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잘 보시면 지금 이 커프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크기가 M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를 하면 이 커프는 M 사이즈이기 때문에 M 사이즈의 범위 안에 팔뚝이 감겨야 되는 커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커프를 팔뚝에 감았다고 했을 때 요 끝이 요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지금 보면 범위가 이렇게 흰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내가 팔뚝이 너무 두꺼워서 이렇게 감아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이 범위 안에 팔뚝이 들어가지를 못한 거죠. 이러면 혈압이 부정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뭐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뭐 저녁에 한 번, 밤에 자기 전에, 뭐 점심에도 한 번 할까요? 몇 번 할까요? 하루 중에 혈압은 요동을 칩니다. 운동을 하거나 뭐 커피를 마시거나 이런 부분도 다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래서 담배를 피운 경우에는 한 30분 정도는 띄워야 되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하루 중에 보통 제일 혈압이 높은 시기가 아침입니다. 그래서 약을 먹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시간 이내에 혈압을 재는 것을 우선적으로 권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재고 싶다라고 한다면 자기 전에 한 번 더 측정해서 하루에 2번 측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사에서 보고 하면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소리 없는 살인마. 진짜 이게 소리 없이 증상이 없는 게 맞나요? 사실은 내가 고혈압인데 나도 모르고 그래서 3분의 1 정도의 환자분들이 제대로 고혈압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증상이 없는 분들은 그렇고요. 증상이 있는 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린다든지 아니면은 한 12시간을 푹 잤는데 그 다음날도 하루 종일 머리가 멍하다든지 아니면은 자려고 누웠는데 베개에서 내 머리 맥박 소리가 쿵쿵 들린다든지 아니면은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잠을 못 이루다든지 이런 증상들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우연찮게 고혈압으로 진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진짜 이 고혈압을 무서워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약 때문입니다. 왜 그렇죠. 혈압약은 평생 먹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반은 맞고 네. 반은 틀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고혈압약은 감기처럼 며칠 먹고 몇 달 먹어서 혈압이 정상이 되면 아 이제 치료가 끝났어 하고 끊을 수 있는 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고혈압이 생긴 게 이 혈압이 높은 게 평생 가는 거냐 이게 결국은 포인트가 되는데 그렇죠. 유전이 됐든 내 습관이 잘못됐든 아니면은 뭐 어떤 다른 이유서건 혈압이 올라갈 만한 어떤 내 몸에 이유가 생긴 상황에서 고혈압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한 번 시작한 약을 끊지 못하게 된다. 이게 대부분의 환자에서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어떤 혈압을 올릴 수 있는 일시적인 상황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엄청나게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을 교정을 하셔서 혈압이 생각보다 많이 높지 않았는데 그것이 정상 범위로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엔 약을 끊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를 본인이 결정하시면 안 돼요. 병원에서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판단한 의사의 결정을 따르셔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되게 희소식인 것 같은데 약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뭔가 뭐 음식이라든지 뭐 운동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노력을 했을 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게 있을까요? 혈압약을 실제로 드시고 있다고 한다면 약을 드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그 외에 노력을 함으로 인해서 약의 개수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럼으로 인해서 약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도 당연히 줄겠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만약에 내가 체중이 과하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체중을 줄이는 겁니다. 체중이 1kg 빠지면 혈압이 1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쉽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100kg 정도 나가시는 분들이 혈압약을 하나 먹다가 80kg만 돼도 아예 고혈압약을 끊어버리는 분도 있으세요. 아까 얘기했던 약을 먹다가 중간에 중단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근데 나는 말라 있어. 그럼 내가 또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네. 아니면 난 충분히 체중을 빼보려고 하지만 잘 안 돼.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되죠. 그럼 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뭐 식단을 채식 위주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운동을 한다거나 담배를 피우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담배를 끊으시거나 간단하게 얘기해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혈압약을 드시다가 끊으면 5 정도 떨어진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약간 육식 위주의 식단을 하시다가 채식 위주로 바꾸면 한 5 정도 떨어진다. 그 다음에 운동 안 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하면 또 한 5 정도 떨어진다. 요 정도로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어요. 이 고혈압이 아니어도 잠시 일시적으로 혈압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얼마든지 있죠. 건강한 분이어도 임신 중에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런 분들이 출산을 하면 정상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렇지 않고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 갑상선이 몸을 이렇게 활발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 기능이 좀 과해지면 혈압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 병이 좋아지면 떨어지겠죠. 아니면 코골이가 너무 심해서 수면 무호흡증까지 되신 분들도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분들 이 병이 치료가 되면 혈압이 떨어져요. 그리고 꼭 병이 있지 않더라도 스테로이드 같은 약, 예를 들어 뭐 피부과나 아니면 네. 류마티스 질환 때문에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면 뭐 허리가 아프다 해서 소염 진통제 드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 약도 일시적으로 혈압을 올려요. 하지만 약이 중단되면 그때는 다시 떨어집니다. 다행이네요. 근데 이 고혈압은 합병증이 조금 있을 것 같아서. 네. 네. 가장 대표적인 게 머리, 혈관 터지면 뇌출혈, 막히면 뇌졸중, 네. 네. 그리고 심장, 혈관 막히면 심근경색,
그 다음에 혈관에 피가 공급이 안 되면 심장에 있는 근육들이 또 힘들어하면 심부정. 네. 팔다리 혈관에 피가 안 가면은 팔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분들까지 생기고요. 네. 그리고 콩팥의 혈관이 망가지면 투석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게 합병증들이요. 1년, 2년 안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1, 2년 뒤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관리가 안 돼서 이런 합병증이 나타나면 이미 늦어버린 겁니다. 물론 그때 가서도 치료를 포기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이런 게 내가 죽을 때까지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게 고혈압의 관리인 겁니다. 사실 선생님이 너무 설명을 잘 해주긴 하셨지만 네, 지금 좀 걱정이 돼요. 이런 것들이 나에게 생기면 어쩌지? 내가 상상도 못하고 있다가 막 터져버리면 네. 이건 나는 대응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네. 염두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미리미리 관리를 그럼요.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뭐 식습관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 네. 생활 습관 같은 거 저희가 어떻게 관리하면 고혈압을 좀 멀리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먹는 것부터 조절을 하시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게 먹는 습관이요. 하루 이틀에 바뀌지가 못해요. 그럼요. 저 네. 맨날 떡볶이만 먹고 맵고 짜고 김치찌개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도 좋아합니다. 오, 네. 그래요? 괜찮으세요, 선생님? 그래서 이게 혈압이라는 게요. 저희가 그 떡볶이 뭐 짜고 맵고 그렇죠. 뭐 라면도 그렇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음식들이요. 어떻게 보면 혈압은 좋을 수가 없는 음식들이에요. 라면, 떡볶이 아니면은 이제 뭐 한국인에게는 김치 그리고 된장찌개, 그럼요. 찌개, 국 거기다가 젓갈, 파김치. 짠 음식 천지입니다. 네. 근데 이 짠 음식들이 소금기, 즉 나트륨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얘네들이 몸에 들어가면은 몸에 물을 가둡니다. 배설이 돼야 되는데 몸에 물이 들어가다 보면 그 물들이 다 혈관 안에 있고 그럼 당연히 혈관의 압력이 오르죠. 그럼 혈압이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짠 음식들을 이제 자제를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겠어요. 좀 또 삼삼하게 먹어야 그럼요. 되겠네요. 네, 한 가지 더 말씀을 네. 드리면 그러면 이 나트륨 말고 다른 거 먹으면 좋은 음식은 혹시 없느냐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칼륨이라고 해서 나트륨을 몸에서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그런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 바나나, 시금치, 아니면 토마토, 버섯 이런 데 많이 들어있는 음식인데 근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어요. 칼륨은 콩팥의 기능이 나빠지면 그 자체만으로도 몸에 쌓이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거가 내가 만약에 콩팥 기능이 안 좋다. 근데 혈압이 높아. 근데 혈압을 낮추겠다고 칼륨을 많이 드셨다가 큰일 나는 거죠. 안 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콩팥 기능이 정상이고 내 몸에 칼륨이 괜찮다는 어떤 확인이 된 이후에 이 음식들을 조금은 남들보다는 더 고려해서 먹어주면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저도 의사는 아니지만 오늘 딱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 어떤 다행입니다. 질병이든지 커피, 술, 담배는 좀 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고혈압도 그렇죠. 마찬가지죠. 네, 많이들 여쭤보세요. 커피는 먹으면 혈압 오르지 않냐? 네. 그다음에 담배 피우는 건 나 담배 끊었는데 이제 괜찮지 않냐? 아니면 술 그냥 자주는 안 먹는데 한 번 먹을 때 한 병 정도. 그래, 아유 그래. 어떻게 사람이 기분 좋지 하고 그런 거 안 그럼 먹어요. 선생님도 다 아시네요. 네. 그런데 네. 조심은 하셔야 되는 거죠. 어떻게 조심하면 되느냐?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담배는 그냥 끊으세요. 아, 네. 네. 맞습니다. 조금 피워볼, 나 전에 한 갑 피우다가 이젠 서너 가지밖에 안 태워요. 이거는 근면을 하는데 오히려 방해만 됩니다. 그냥 끊으세요. 네. 그리고 술은 하루에 한 잔 정도까지는 네,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얘기는 하는데요. 그게 넘어가면요. 결국은 혈압약에 있어서 약발이 안 듣게 만들어요. 아이고 안 돼요. 네. 그리고 커피는요. 먹으면은 일시적으로 혈압도 좀 오르고요. 그 다음에 맥박도 좀 빨라집니다만 근데 그 카페인 성분이 빠지고 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내 몸의 기초 혈압을 올리는 성분은 아니기 때문에 아주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 커피라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과 함께 고혈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선생님이 이제 많은 분들을 또 만나시잖아요. 네, 우리 환자들에게 꼭 이 말씀을 해주고 싶다. 그 당부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고혈압이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만성질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성질환의 특징은 뭐냐면요. 병원에 자주 안 와요. 약만 받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맞아.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나는 6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병원 와서 약 받아가면 되지. 가기만 했는데 약만 줘.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시죠. 그런데 만성 질환이라는 게요.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닌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은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병원에 온다는 얘기는 그 나머지 날은
내가 관리하는 병인 겁니다. 아, 내가 내 몸을 그럼 진단하고 의사처럼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네요. 아, 물론 의사처럼 하실 수는 없겠지만 네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까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혈압을 집에서 잘 재고 그 다음에 식습관을 이렇게 교정해라. 그리고 병원에 오기 전에 재온 혈압을 선생님께 잘 보여드리는 것. 그러면요, 병원 진료실에 짧은 시간 있더라도 그 많은 시간 보는 것보다도 더 정확한 정보를 선생님께 드릴 수 있고요. 그 선생님도 짧은 시간이지만 훨씬 더 환자분에게 도움이 되는 처방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환자분의 관리, 선생님의 관리, 그리고 약, 이 세 가지가 잘 이루어져야지만 이 만성 질환으로부터 해방이 돼서 오랫동안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아우, 또 우리 함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아우, 저 선생님 너무 말이 많아, 너무 잔소리하는 거 아니야, 아유, 이러실 것 같은데 네. 이게 다 경험에서 우러나온 환자들을 많이 보고 나서 느끼신 그 경험담이에요.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눈 것 잘 한번 되새겨 보시고 따라만 하면 건강이 절로 따라옵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와, 오늘 오민석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고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